오늘 준비한 책은 존 윌리엄스의 장편 소설 스토너입니다. 이 책은 제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데요. 게스트가 저에게 추천해 준 책이에요. 책도 읽다 보면 편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책을 가끔 추천받아서 새로운 책을 접하곤 합니다. 추천해 준 친구가 이 책이 굉장히 감명 깊었다면서 말했기 때문에 처음에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지루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읽어 나올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 부분을 읽고 나서야 왜 이 책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이 배경이 되는 미주리 대학은 저자가 졸업한 학교이기도 해요. 그리고 책의 제목인 스토너는 이 책의 주인공으로서 미주리 대학에서 평생 학생을 가르친 교수였어요. 사실 스토너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교수가 될 생각은 처음부터 아예 없었죠. 다만 농가대학을 가면은 아버지의 농사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대학을 진학한 것인데 어느 날 한 수업 시간에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일을 경험하게 되죠. 저는 그 경험의 강렬한 힘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그날의 에피소드를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주에 학생들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2편을 읽었고 소네트를 공부하는 것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는 중이었다. 학생들은 신경이 곤두서서 곤혹스러워하고 있었으며 교탁 뒤에 구부정하게 서서 자신들을 바라보는 교수와 자신들 사이에 떠노는 긴장감에 반쯤 겁에 질려 있었다. 슬로는 조금 전 73번째 소네트를 학생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 지금 그의 눈은 강의실 안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은 전혀 즐겁지 않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 소네트의 의미가 뭐지? 그가 불쑥 이렇게 묻더니 냉정한 표정으로 강의실 안을 둘러보았다. 학생들에게 아무런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거의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윌버군은 대답하지 않았다. 슈미트군, 누군가가 기침을 했다. 슬러는 밝게 반짝이는 검은 눈으로 스토너를 바라보았다. 스토너군, 이 소네트의 의미가 뭐지? 스토너는 침을 꿀꺽 삼키고 입을 열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소네트야, 스토너군. 슬론이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14행으로 이루어진 시라는 얘기지. 이런 시의 양식은 틀림없이 자네도 이미 외우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네. 이 시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자네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언어지. 저자는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도 몇몇 사람의 머릿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인일세. 그는 잠시 스토너를 바라보다가 무심하게 변해버린 눈으로 학생들 너머의 어딘가에 막연히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리고 책을 보지 않은 채 다시 시를 읊었다. 단어들을 구성하는 소리와 시의 리듬이 한순간이나마 그 자신이 되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목소리가 깊고 부드러워졌다. 그대 내게서 계절을 보리. 추위에 떠는 나뭇가지에 노란 이파리들이 몇 잎 또는 하나도 없는 계절. 얼마 전 예쁜 새들이 노래했으나 살풍경한 폐허가 된 성가대석을 내게서 그대 그날의 황혼을 보리. 석양이 서쪽에서 희미해졌을 때처럼 머지않아 암흑의 밤이 가져갈 황혼. 모든 것을 안식에 봉인하는 죽음의 두 번째 자아. 그 암흑의 밤이 닥쳐올 황혼을. 내게서 그대의 그렇게 타는 불꽃의 빛을 보리. 양분이 되었던 것과 함께 소진되어 반드시 목숨을 다해야 할 죽음의 침상처럼 젊음이 타고 남은 제 위에 놓인 불꽃. 그대 이것을 알아차리면 그대의 사랑이 더욱 강해져 머지않아 떠나야 하는 것을 잘 사랑하리. 이어진 침묵의 순간에 누군가가 헛기침을 했다. 슬로는 이 시를 다시 읊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평소처럼 단조롭게 변했다. 그대 이것을 알아차리면 그대의 사랑이 더욱 강해져 머지않아 떠나야 하는 것을 잘 사랑하리. 슬론의 시선이 윌리엄 스톤에게 되돌아왔다. 그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셰익스피어가 30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자네에게 말을 걸고 있네, 스토너군. 그의 목소리가 들리나? 윌리엄 스토너는 자신이 한참 동안 숨을 멈추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부드럽게 숨을 내쉬면서 허파에서 숨이 빠져나갈 때마다 옷이 움직이는 것을 세심하게 인식했다.
그는 슬론에게서 시선을 떼어 강의실 안을 둘러보았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온 햇빛이 동료 학생들의 얼굴에 안착해서 마치 그들의 안에서 나온 빛이 어둠에 맞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한 학생이 눈을 깜빡이자 가느다란 그림자 하나가 뺨에 내려앉았다. 햇빛이 뺨의 솜털에 붙들려 있었다. 스토너는 책상을 꽉 붙들고 있던 손가락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손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그 갈색 피부에 감탄하고 뭉툭한 손끝에 꼭 맞게 손톱을 만들어준 그 복잡한 메커니즘에 감탄했다. 작고 작은 정맥과 동맥 속에서 섬세하게 박동하며 손끝으로 온몸으로 불안하게 흐르는 피가 느껴지는 듯했다. 슬론이 다시 말했다. 셰익스피어가 자네에게 뭐라고 하나 스토너군. 이 소네트의 의미가 뭐지? 스토너가 내키지 않는 듯 천천히 눈을 들었다. 이 소네트의 의미는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허공을 향해 양손을 살짝 들어 올렸다. 아처 슬론의 모습을 찾고 있는 자신의 눈이 흐릿하게 변하는 것이 느껴졌다. 이 소네트의 의미는 그는 다시 말했지만 하려던 말을 끝마칠 수 없었다. 슬론이 호기심에 찬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 수업은 이상. 그러고 나서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은 채 몸을 돌려 강의실 밖으로 나갔다. 윌리엄 스토너는 투덜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주위 학생들을 거의 의식하지 못했다. 그들이 나간 뒤로도 몇 분 동안 그는 꼼짝 않고 앉아서 자기 앞에 좁은 바닥너를 빤히 바라보았다. 바닥널은 그가 결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학생들의 부산한 발길에 닿아서 니스칠이 완전히 벗겨진 상태였다. 그는 그 바닥 위에 자신의 발을 미끄러뜨리며 나무가 신발 바닥에 닿는 거친 소리를 듣고 가죽을 통해 느껴지는 거친 질감을 느꼈다. 그러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늦가을의 쌀쌀함이 그의 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주위를 둘러보자 창백한 하늘 아래 둥글게 말리거나 비틀려 있는 나무들의 벌거벗은 가지가 보였다. 수업에 들어가려고 서둘러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학생들이 그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들이 중얼거리는 소리, 돌로 포장된 길에 신발이 또각또각 닿는 소리가 들리고 추위에 발갛게 변한 채 가벼운 산들바람을 피해 수그린 얼굴들이 보였다. 그는 호기심에 차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들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들이 자신과 아주 멀지만 또한 아주 가까운 존재인 것 같았다. 그는 이런 느낌을 간직한 채 서둘러 다음 강의에 들어갔다. 토양화학 교수가 강의를 하는 동안에도 필기하고 외워야 할 내용을 불러주는 단조로운 목소리에 맞서 그 느낌을 간직했다. 이 강의의 내용을 외우는 고된 과정이 점점 낯설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2학기에 윌리엄 스토너는 기초 교양 강의들을 빼버리고 논과대 커리큘럼을 따르지 않았다. 대신 철학과 고대 역사의 기초 강의 1개씩과 영문학 강의 2개를 들었다. 여름에 그는 다시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했지만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나중에 훨씬 더 나이를 먹은 뒤에 그는 학부의 마지막 2회를 되돌아보며 마치 다른 사람의 기억을 돌아보듯 까마득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의 시간은 익숙하게 흐르지 않고 발작처럼 뚝뚝 끊겨 있었다. 순간과 순간이 나란히 놓인 것 같으면서도 서로 소외되어 있어서 그는 자신이 시간과 동떨어진 곳에서 고르지 못한 속도로 돌아가는 커다란 디오라마를 보듯이 시간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디오라마는 배경 위에 모형을 설치하여 만들어낸 장면이라고 설명이 붙어 있네요. 이 강렬한 경험 뒤에 그는 진로를 바꾸게 되죠. 농사일을 돕는 아버지를 돕는 대신 학교에 남는 것으로요. 그는 2010년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그 학교의 교수로 남아있는 동안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이디스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레이스라는 딸도 얻었고요. 그러나 그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고요. 그토록 사랑하는 딸 역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의 인생에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캐서린 드리스콜.
젊다 못해 어렸을 때 스토너는 사랑이라 운 좋은 사람이나 찾아낼 수 있는 절대적인 상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른이 된 뒤에는 사랑이란 거짓 종교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미있지만 믿을 수 없다는 시선으로, 부드럽고 친숙한 경멸로, 그리고 당황스러운 향수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 이제 중년이 된 그는 사랑이란 은총도 환상도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사랑이란 무언가 되어가는 행위,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의지와 지성과 마음으로 창조되고 수정되는 상태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세상에 알려졌다. 그리고 두 사람이 모두 놀란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점이었다. 두 사람과 대화를 거부한 사람도 없고 기분 나쁜 표정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없었다. 두 사람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등살에 괴로워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사랑에 적대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장소에서 어느 정도 품위를 유지하며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국 캐서린 드리스콜은 스토너를 떠납니다. 그가 그녀의 곁을 떠난 뒤 아직 날이 밝기 전에 그녀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소지품을 모두 챙기고 책을 마분지 상자에 넣어 포장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인에게 짐을 보내달라고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녀는 학생들의 성적 채점 결과와 함께 아직 일주일 반이 남은 수업을 종강시켜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영문과 사무실의 우편으로 보내왔다. 사직서도 그 안에 들어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오후 2시 기차에 몸을 싣고 컬럼비아를 떠났다. 그해 여름에 그는 강의를 맡지 않았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병을 앓았다. 그는 원인이 불분명한 엄청난 고열에 시달렸다. 겨우 일주일이었지만 기운이 쭉 빠져서 몹시 수척해졌을 뿐만 아니라 후유증으로 청각마저 일부 잃어버렸다. 여름 내내 그는 너무나 쇠약해져서 겨우 몇 발짝만 걸어도 녹초가 되었다. 그래서 집 뒤편의 작고 사방이 막힌 일광욕실에서 소파 겸용 침대에 눕거나 지하실에서 직접 가져온 낡은 안락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중략하고요. 그해 여름에 그는 급속히 늙어갔다. 그래서 가을에 다시 강의를 하게 되었을 때 몇몇 사람들은 그를 언뜻 알아보지 못해 화들짝 놀라기도 했다. 수척하고 앙상해진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에도 흰 머리가 무겁게 내려앉았으며 등이 심하게 굽어서 마치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다. 목소리는 조금 거칠고 무뚝뚝하게 변했다. 또한 고개를 숙인 채 한 사람을 빤히 바라보는 버릇이 생겨서 헝클어진 눈썹 밑에 선명한 회색 눈이 예리하고 성마르게 보였다. 중략하고 이어갑니다. 하지만 윌리엄 스토너는 젊은 동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알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 기억 밑에 고생과 굶주림과 인내와 고통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그가 분빌에서 농사를 지으며 보낸 어린 시절을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지만 무명의 존재로서 근면하고 금욕적으로 살다간 선조들에게서 혈흔을 통해 물려받은 것에 대한 지식이 항상 의식 근처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선조들은 자신을 억압하는 세상을 향해 무표정하고 단단하고 황량한 얼굴을 보여주자는 공통의 기준을 갖고 있었다. 비록 스토너는 그들을 무감각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의식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심연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항상 단단하고 황량한 표정을 짓게 되었던 그 10년 동안 그런 표정을 공기만큼 친숙하게 알고 있던 윌리엄 스토너는 어렸을 때부터 겪은 전반적인 절망의 징조를 보았다. 그리고 스페인 내전이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하나밖에 없는 딸 그레이스는 그 전쟁에서 남편을 잃고 유복자를 낳았다. 전쟁이 벌어진 몇 해 동안은 시간이 흐릿하게 한데 뭉쳐서 흘러갔다. 스토너는 견디기 힘든 맹렬한 폭풍 속을 지나갈 때처럼 고개를 숙이고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생각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는 데에만 고정시킨 채 그 시절을 겪어냈다. 하지만 단단한 인내심과 무신경함으로 하루를 보내고 몇 주를 보내면서도 그의 마음속은 격렬히 분열되어 있었다. 마음 한쪽은 매일 헛되이 쓰러지는 생명,
냉혹하게 마음과 정신을 강타하는 수많은 파괴와 죽음의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며 움츠러들었다. 이번에도 교수진이 고갈되었고 강의실에서 젊은 청년들이 사라졌으며 남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고뇌가 가득했다. 그 얼굴들에서 그는 서서히 죽어가는 마음, 모질게 마모되어 사라지는 감정과 애정을 보았다. 하지만 또 다른 마음 한구석은 그가 움츠리며 피한 그 학살을 향해 강렬히 끌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도 몰랐던 폭력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는 그 일에 참여하기를 갈망했으며 죽음의 맛과 쓰라린 파괴의 기쁨과 피의 느낌을 원했다. 그는 수치심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끼면서 또한 자신과 이 시대 그리고 자신 같은 인간을 만들어낸 주변 상황에 쓰디쓴 실망을 느꼈다. 중략하고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몇 년간은 교수로서 그에게 최고의 시절이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기도 했다.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캠퍼스로 몰려오는 바람에 학교 분위기가 바뀌었다. 전에 없는 생기가 넘치고 강렬함과 소란스러움이 합쳐져서 학교의 변신을 이루어낸 것이다. 스토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일했다. 나이가 많아서 이상해 보이는 학생들은 열렬하고 진지했으며 시시한 것들을 경멸했다. 유행이나 관습에 무지한 그들이 공부를 대하는 태도는 스토너가 예전에 꿈꾸던 학생의 모습 그대로였다. 공부를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로 생각하는 모습. 스토너는 지금 이 시절이 지나고 나면 결코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녹초가 될 때까지 즐겁게 온몸을 바쳐 일하면서 이 시절이 결코 끝나지 않기를 바랬다. 과거나 미래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실망이나 기쁨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끌어낼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에 쏟으면서 이제는 학자로서 자신이 해온 일을 통해 알려지기를 바랬다. 스토너가 캐서린 드리스콜의 소식을 들은 것은 딱 한 번뿐이었다. 1949년 초봄에 동부의 대형 대학 출판부에서 보낸 광고 전단이 그에게 날아왔다. 거기에 캐서린의 책이 출판된다는 소식과 함께 그녀에 대한 설명이 몇 마디 적혀 있었다. 그녀는 매사추세츠의 훌륭한 교양학부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으며 미혼이었다. 그는 최대한 빨리 그 책을 구해보았다. 그 책을 손에 쥐자 손가락들이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것 같았다.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책을 펼치기도 힘들었다. 맨 앞에 몇 장을 넘기자 헌사가 보였다. WS에게. 눈앞이 흐려졌다. 그는 한참 동안 꼼짝도 않고 앉아있다가 고개를 저으며 그 책으로 다시 시선을 돌려 단번에 끝까지 읽었다. 그가 짐작했던 것만큼 훌륭한 책이었다. 문체는 우아했고 명석한 지성과 냉정함이 열정을 살짝 가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글 속에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지금도 그녀의 모습이 어찌나 생생한지 감탄이 나올 정도였다. 갑자기 그녀가 바로 옆방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조금 전까지 그녀와 함께 있다가 온 것 같았다. 방금 그녀를 만졌던 것처럼 손이 저릿거렸다. 그 상실감, 그가 너무나 오랫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그 상실감이 쏟아져 나와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의지를 넘어 그 흐름에 휩쓸리는 자신을 내버려 두었다. 자신을 구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는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기억을 향해 미소 짓는 것처럼. 이제 자신은 60살이 다 되었으므로 그런 열정이나 사랑의 힘을 초월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초월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앞으로도 영원히 초월하지 못할 것이다. 무감각, 무심함, 초연함 밑에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강렬하고 꾸준하게 옛날부터 항상 그곳에 있었다. 젊었을 때는 잘 생각해 보지도 않고 거리낌 없이 그 열정을 주었다. 아처 슬론이 자신에게 보여준 지식의 세계에 열정을 주었다. 그게 몇 년 전이더라. 어리석고 맹목적이었던 연애 시절과 신혼 시절에는 이디스에게 그 열정을 주었다. 그리고 캐서린에게도 주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열정을 주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는 방식이 조금 기묘하기는 했어도 인생의 모든 순간에 열정을 주었다. 하지만 자신이 열정을 주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했을 때 가장 온전히 열정을 바친 것 같았다. 그것은 정신의 열정도 마음의 열정도 아니었다. 그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힘이었다. 그 두 가지가 사랑의 구체적인 알맹이인 것처럼 상대가 여성이든 시든 그 열정이 하는 말은 간단했다. 봐, 나는 살아있어. 이 짧은 한마디는 그동안 제가 스토너에게서 받았던 꼰대 같은 이미지를 확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스토너의 몸은 죽어가고 있었죠. 아, 윌리, 이디스가 말했다. 당신 속이 다 먹혀버렸대요. 그는 작은 뒷방의 소파 겸용 침대에 누워 열린 창문 밖을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었다. 지평선 너머로 살짝 넘어간 늦은 오후의 태양이 서쪽의 나무들과 집들 위에 긴 잔물결처럼 걸려있는 구름 아래쪽을 붉은 빛으로 물들였다. 파리 한 마리가 창문 방충망에서 윙윙거리고 옆집 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매캐한 냄새가 적막한 허공에 걸려 있었다. 뭐? 스토너는 멍하니 대답하며 아내에게 시선을 돌렸다. 당신 속말이에요. 이디스가 말했다. 의사말이 온몸에 퍼졌대요. 아, 윌리, 가엾어서 어떡해. 그렇군. 스토너가 말했다. 어떻게 해도 이야기에 흥미가 생기지 않았다. 뭐 당신은 걱정할 필요 없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니까. 그녀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열린 창문으로 시선을 돌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저 멀리 구름에 탁한 자줏빛이 도는 줄무늬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그 뒤 2주일 동안 그는 몸이 점차 쇠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속도가 느렸지만 이내 빨라졌다. 아버지가 가엾어요. 그레이스의 목소리가 들려서 그는 다시 정신을 다잡았다. 아버지가 가엾어요. 편안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잠시 생각해 본 뒤 입을 열었다. 그랬지. 하지만 나도 편안한 삶을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엄마와 제가 우리 둘 다 아버지를 실망시켰죠. 그는 딸을 만지려는 듯이 손을 들어 올렸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가 흐릿한 열정을 담아 말했다. 넌 절대로. 그는 더 말을 잇고 싶었다. 딸에게 설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눈을 감자 정신이 풀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갖가지 영상들이 머릿속에서 북적거리다가 화면이 바뀌는 것처럼 바뀌었다. 클레어 몬트의 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이디스가 보였다. 파란 드레스와 가느다란 손가락과 부드럽게 미소 짓던 하얗고 섬세한 얼굴, 그리고 매 순간이 달콤하고 놀랍다는 듯 열정을 띠던 연한 푸른색 눈. 내 어머니는, 그가 말했다. 내 어머니가 항상 그렇지는, 그녀가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지금 그녀의 모습 속에서 한때 소녀였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옛날부터 항상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았다. 넌 아주 예쁜 아이였다. 그의 귀에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그는 이것이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알 수 없었다. 빛이 눈앞에서 어지럽게 빙빙 돌다가 형체를 갖추더니 딸의 얼굴로 변했다. 주름이 지고 우울하고 걱정 때문에 초췌해진 얼굴이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서재에서 기억하니? 내가 일할 때 내가 내 옆에 앉아있곤 했지. 너는 아주 조용했고 빛이, 책상의 스탠드 불빛이 책이나 그림에 아이답게 푹 빠져있는 그레이스의 작은 얼굴에 흡수되어 그 매끈한 살갗이 방의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났다. 멀리서 아이의 작은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렇지.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아이의 지금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랬어. 그가 다시 말했다. 넌 항상 거기 있었다. 쉬. 그레이스가 부드럽게 말했다. 좀 쉬세요.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인사였다. 다음 날 그녀는 아래층의 아버지에게 내려와 며칠 동안 세인트 루이스에 다녀와야겠다는 이야기와
그 밖의 이야기를 단조롭고 절제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는 듣지 못했다. 그는 이제 그레이스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죽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레이스가 떠난 뒤 조급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들이 가끔 있었다. 별로 여행을 하고 싶지도 않으면서 여행을 떠나는 순간을 기대하는 사람처럼 모든 여행자가 그렇듯이 그도 떠나기 전에 할 일이 아주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았다. 그는 걷지도 못할 만큼 쇠약해져서 밤에나 낮이나 그 자그마한 뒷방에만 머물렀다. 그가 책을 보고 싶다고 말하면 그가 원하는 책들을 이디스가 가져와서 좁은 침대 옆 탁자에 놓아주었다. 그래야 별로 힘을 들이지 않고 책에 손을 뻗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책을 거의 읽지 않았지만 책이 옆에 있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었다. 그는 이디스를 시켜 모든 창문의 커튼을 열게 했다. 뜨겁게 이글거리는 오후의 햇빛이 방 안으로 비스듬히 비쳐들 때에도 그는 커튼을 닫지 못하게 했다. 가끔 이디스가 그의 방으로 들어와서 침대 옆에 앉아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소한 이야기들이었다. 두 사람이 편안하게 알고 지내는 사람들 이야기, 캠퍼스에 새로 지어지고 있는 건물 이야기, 해체된 옛 건물 이야기. 화제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두 사람 사이에 새삼 고요한 분위기가 자리를 잡았다. 그 조용한 분위기는 사랑이 시작될 때와 비슷했다. 스토너는 굳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도 왜 이런 분위기가 생겨났는지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입힌 상처를 용서하고 자신들의 삶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지 생각하는 일에 빠져 있었다. 이제는 그녀를 바라보아도 후회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늦은 오후에 부드러운 햇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이 주름 없는 젊은 얼굴처럼 보였다. 내가 좀 더 강했더라면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내가 이해할 수 있었더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무정한 생각을 했다. 내가 저 사람을 좀 더 사랑했더라면. 아주 먼 거리를 움직이는 것처럼 그의 손이 이불을 움직여 그녀의 손에 가 닿았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얼마 뒤 그는 스르르 선잠이 들었다. 진정제를 복용하고 있는데도 그의 머리는 여전히 맑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아서 그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다른 의지가 그 머리를 사로잡아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가엾은 윌리, 이제 우리 곁에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고드는 안색이 창백해져서 한 대 맞은 사람처럼 한 걸음 뒤로 둘러났다. 세상에 이디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디스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스토너는 살짝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난 이제 어쩌죠, 고든? 저 사람 없이 어쩌면 좋아요. 그가 눈을 감자 두 사람의 모습이 사라졌다. 고든이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두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다. 자신이 이토록 편안하다는 것이 놀라웠다. 고든에게 자신이 얼마나 편안한지 말해주고 싶었다. 자신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생각해도 전혀 거슬리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리 중요해 보이지도 않았다. 부엌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든의 목소리는 낮고 다급했으며 이디스는 마지못해 말하는 사람처럼 딱딱 끊어지는 말투였다.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통증이 갑작스럽게 다급하게 몰려오는 바람에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 그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는 침대볼을 움켜쥐고 있던 양손을 힘들게 풀어서 협탁을 향해 꾸준히 움직였다. 그렇게 알약을 여러 알 꺼내어 입에 넣은 뒤 약간의 물을 삼켰다. 이마에 식은땀이 솟았다. 그는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그 목소리, 고든인가? 그는 그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남들 눈에 틀림없이 실패작으로 보일 자신의 삶을 관조했다. 그는 우정을 원했다.
자신을 인류의 일원으로 붙잡아줄 친밀한 우정. 그에게는 두 친구가 있었지만 한 명은 그 존재가 알려지기도 전에 무의미한 죽음을 맞았고 다른 한 명은 이제 저 멀리 산자들의 세상에서 물러나서 그는 혼자 있기를 원하면서도 결혼을 통해 다른 사람과 연결된 열정을 느끼고 싶었다. 그래서 그 열정을 느끼긴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열정이 죽어버렸다. 그는 사랑을 원했으며 실제로 사랑을 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포기하고 가능성이라는 혼돈 속으로 보내버렸다. 캐서린,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캐서린. 그는 또한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지만 거의 평생 동안 무심한 교사였음을 그 자신도 알고 있었다. 언제나 알고 있었다. 그는 온전한 순수성, 성실성을 꿈꿨다. 하지만 타협하는 방법을 찾아냈으며 몰려드는 시시한 일들의 정신을 빼앗겼다. 그는 지혜를 생각했지만 오랜 세월의 끝에서 발견한 것은 무지였다.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그는 생각했다. 또 뭐가 있지? 넌 무엇을 기대했나?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눈을 뜨니 사방이 어두웠다. 그는 창밖의 하늘을 보았다. 진한 검푸른색 공간, 구름 속에서 가느다란 달빛이 보였다. 아주 늦은 시간인 것 같았다. 밝은 오후의 햇빛 속에서 고든과 이디스가 옆에 서 있었던 것이 조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나? 그는 확실히 알 수 없었다. 몸과 함께 머리도 틀림없이 쇠약해졌다는 사실은 그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느닷없이 깨닫게 될 줄은 몰랐다. 몸은 강해.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 항상 계속 살아가려고 하지. 목소리가 들리고 불빛이 보이더니 통증이 오락가락했다. 이디스의 얼굴이 위에서 어린거렸다. 그는 자신의 얼굴이 미소 짓는 것을 느꼈다. 가끔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침착하게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이디스의 손이 그의 몸을 오가며 씻어주는 것이 느껴졌다. 이디스에게 다시 아이가 생겼군. 그는 생각했다. 이제야 저 사람이 돌봐줄 수 있는 아이가 생겼어. 그녀에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다. 넌 무엇을 기대했나? 그는 생각했다. 뭔가 무거운 것이 그의 눈꺼풀을 누르고 있었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그가 힘들게 눈을 떴다. 그가 느낀 것은 빛이었다. 오후의 밝은 햇빛. 그는 눈을 깜빡이며 창문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과 눈부신 태양 가장자리를 덤덤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것들이 진짜라는 결론을 내렸다. 손을 움직여 보았더니 몸속에 묘한 힘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마치 공기 중에서 흘러 들어온 것 같았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통증이 없었다. 숨을 쉴 때마다 기운이 더 많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살갗이 찌릿찌릿했다. 얼굴에 닿는 빛과 그림자의 섬세한 무게가 느껴졌다. 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침대 옆의 벽에 등을 기댄 채 반쯤 앉은 자세를 취했다. 이제 문 밖의 모습이 보였다. 긴 잠을 자고 일어나 기운이 나는 것 같았다. 늦봄 또는 초여름. 풍경을 보니 아무래도 초여름이지 싶었다. 뒷마당에 커다란 느릅나무 이파리들이 풍요롭게 반짝였다. 그 느릅나무 그늘은 그도 전에 경험한 적이 있는 깊이와 서늘함을 담고 있었다. 공기가 진하게 느껴졌다. 풀과 이파리와 꽃의 향기로운 냄새에 묵직함이 잔뜩 섞여서 그 향기들을 허공에 묶어두고 있었다. 그는 다시 숨을 들이쉬었다. 깊숙이 긁히는 것 같은 자신의 숨소리가 들리고 여름의 달콤함이 허파 속에 쌓이는 것이 느껴졌다. 또한 그 들숨과 함께 자신의 안쪽 깊숙한 곳 어딘가에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 움직임은 뭔가를 멈추게 하고 그의 머리를 움직일 수 없게 고정해버렸다. 하지만 이내 그 느낌이 사라졌다. 그는 생각했다. 그래, 이런 느낌이구나. 이디스를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이 그녀를 부르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죽음은 이기적이야. 그는 생각했다. 죽어가는 사람은 혼자만의 순간을 원하지, 아이들처럼. 그는 다시 숨을 쉬었지만 그의 몸 안에서 뭐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차이가 느껴졌다.
자신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떤 지식 같은 것을. 세상 모든 시간이 자신의 것인 양 느긋해도 될 것 같았다.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리자 그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학생들 몇 명이 뒷마당 잔디밭을 가로질렀다. 어딘가로 서둘러 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의 모습이 또렷이 보였다. 모두 새쌍이었다. 여학생들은 팔다리가 길었으며 가벼운 여름옷을 입은 모습이 우아했다. 남학생들은 즐겁고 경이로운 표정으로 여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잔디밭에 거의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걸었다. 그래서 그들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았다. 그는 시야를 점점 벗어나는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사라진 뒤에도 오랫동안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한 여름날 오후 어딘가 멀리서 아무것도 모른 채 터뜨리는 웃음소리. 넌 무엇을 기대했나? 그는 다시 생각했다. 기쁨 같은 것이 몰려왔다. 여름의 산들바람에 실려온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실패에 대해 생각했던 것을 어렴풋이 떠올렸다. 그런 것이 무슨 문제가 된다고. 이제는 그런 생각이 하잘것없이 보였다. 그의 인생과 비교하면 가치없는 생각이었다. 그의 의식 가장자리에 뭔가가 모이는 것이 어렴풋하게 느껴졌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좀 더 생생해지려고 힘을 모으고 있었지만 그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다. 자신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원한다면 그들을 무시할 수도 있었다. 세상의 모든 시간이 그의 것이었다. 주위가 부드러워지더니 팔다리의 나른함이 조금씩 밀려들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감각이 갑작스레 강렬하게 그를 덮쳤다. 그 힘이 느껴졌다. 그는 그 자신이었다. 그리고 과거의 자신을 알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협탁 위에 오랫동안 손도 대지 않은 책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잠시 손으로 책들을 만지작거렸다. 가늘어진 손가락, 관절의 섬세한 움직임이 놀라웠다. 그 안에 힘이 느껴져서 그는 탁자 위에 어지럽게 쌓여있는 책 더미에서 손가락으로 책 한 권을 뽑아냈다. 그가 찾고 있던 그 자신의 책이었다. 손에 그 책을 쥔 그는 오랫동안 색이 바래고 다른 친숙한 빨간색 표지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이 책이 망각 속에 묻혔다는 사실, 아무런 쓸모도 없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이 책의 가치에 대한 의문은 거의 하찮게 보였다. 흐릿하게 바랜 그 활자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될 것이라는 환상은 없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그의 작은 일부가 정말로 그 안에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는 책을 펼쳤다. 그와 동시에 그 책은 그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장을 펄럭펄럭 넘기며 짜릿함을 느꼈다. 마치 책장이 살아있는 것 같았다. 짜릿한 느낌은 손가락을 타고 올라와 그의 살과 뼈를 훑었다. 그는 그것을 어렴풋이 의식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를 가둬주기를, 공포와 비슷한 그 옛날의 설렘이 그를 지금 이 자리에 고정시켜 주기를 기다렸다. 창밖을 지나가는 햇빛이 책장을 비췄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쓰인 글자들을 볼 수 없었다. 손가락에서 힘이 빠지자 책이 고요히 정지한 그의 몸 위를 천천히, 그러다가 점점 빨리 움직여서 방의 침묵 속으로 떨어졌다. 저에게는 이 마지막 몇 페이지가 이 책에서 가장 큰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스톤로의 2학년 어느 날 수업 시간처럼요. 그 수업 시간에 교수가 읽어줬던 마지막 시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녹음을 마치겠습니다. 그대 이것을 알아차리면 그대의 사랑이 더욱 강해져 머지않아 떠나야 하는 것을 잘 사랑하리. 셰익스피어가 30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자네에게 말을 걸고 있군. 그의 목소리가 들리나? 긴 녹음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이 책은 그 스토너라는 주인공의 일생을 전부 다 알아야지만 이 마지막 대목이 더욱더 간절함으로 감동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